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목소리가 조금은 괜찮아지는 듯 하다가 오늘 또 약간 이상해졌습니다. 언제까지 갈란지 걱정해. 지금 상태는 거의 다 괜찮아진 것 같은데 어제 잘 때는 오늘은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오늘 할 차례가 주택보조부터죠. 다들 공부 지금 잘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여기 지금 1차만 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시죠? 1차만 하시는 분? 두 분이신가요? 세 분? 1차만 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네요. 지금 1차만 하시는 분하고 이제 2차도 하시는 분. 2차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략 과목이 있어야 되죠. 점수를 좀 올려놔야 되는 과목. 2차에서는 중개사법이 전략 과목으로 이렇게 점수가 많이 나와야 된다면서요. 80점 나와야 된다면서요. 80점, 중개사법이 80점 넘는데 안 되는 사람은 거의 없다면서요. 중개사법 80점 넘으면 이제 웬만하면 다 합격한다고 그러던데 저도 합격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저도 합격하면 이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아무튼 그 전략 과목을 하나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법이 좀 어려운 편이죠. 공법은 이제 다들 어렵다고 하는 과목이고 그렇다 해서 공법을 이제 뭐 꽈락을 면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하다 보면 꽈락을 못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높게 상향 조정을 해야 그래야 이제 안전하게 꽈락을 면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공법을 한 50점 정도 가까이를 목표로 해야 되죠. 공법을 50점 정도.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요, 이게 이제 그 누누이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반타작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감하게 버릴 것이 많거든요. 웬만하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계산 문제, 결혼에서도 계산 문제나 뭐 이렇게 어려우면 패스하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패스해도 60점 넘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작년에 공법 문제가 결혼에 많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너댓 문제나 나왔는데, 근데 거기에다가 계산 문제도 적은 게 아니었어요. 그런 걸 다 빼도요. 평소에 수업을 착실하게 들었던 분들이라면, 이거 정답이네 하는 것들이 반은 돼, 반. 그러니까 반은 점수를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공법의 난이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모든 시험 그런 시험만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많은 시험을 봤지만 버릴 거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선택할 거 그냥 과감하게 선택을 해버리면 이 공법에서 어려운 법이 있죠. 도정법 어렵잖아요. 제가 봤을 때 도정법이 제일 어려운 것 같던데 공법 과목 중에서도 아닌가요? 다 어렵군요. 그 중에서도 더 어려운 게 도시정비법 가면 뭐죠? 조직 있잖아, 조직. 조합. 조합이, 사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조합이 있는데, 여기도 조합이 있고, 저기도 조합이 있고,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환장하는 거죠. 정비조합이 있고 무슨 조합이 있고 한데 근데 또 저기 도시개발법과도 뭐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정비법이 훨씬 더 이제 다양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이제 과감하게 버려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건축법하고 쉬운 거 건축은 쉽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어렵네 이거. 뭐가 할 만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 그래도 상대적으로 할 만한 거. 상대적으로 할 만한 것들을 뽑는 거죠. 그리고 국계법에서도 처음서부터 다 어렵지는 않단 말이죠. 어떤 거는 또 이제 할 만한 거는 뽑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하려면은 먼저 기출문제 분석이 선행돼야 된다 말이에요. 기출문제 분석이 선행되지 않으면은 이게 뭐를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공부를 한다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기출문제 분석이에요. 그래서 과목별로 제일 많이 출제되는 부분 이걸 놓치면 안 되잖아요.
이 제일 많이 출제되는 파트를 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것을 버려버리면은 점수가 안 나오니까 많이 출제되는 것을 일단은 선택을 해요. 그 중에서도 어렵다, 정말 어렵다, 많이 출제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버린다는 거죠. 그런 거는 버리고 그렇지 않은 걸 선택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국회법을 뭐 어느 정도 하고 조금 이제 더 어려운 도시정비법을 조금 덜 하고 과목 내에서도 건축법이나 주택법은 좀 더 쉽잖아요. 좀 더 쉬운 거는 좀 더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농지법이나 뭐 이런 것들은 출제 비중이 낮지 않습니까? 이런 출제 비중이 낮으면은 덜 신경 쓰기는 하되 수업 시간에 분명히 체크해 주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수업 시간에 요 정도는 체크해라. 전혀 체크를 안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각 과목별로 교수님들이 요거는 체크하라 하는 거는 출제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나오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부분별로 해 두시라는 거죠. 다른 거는 다 너무 많은 거는 출제 문항에 비해서 범위가 많은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건 이제 몇 개만 선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잡다한 주제들이 많은데 제가 한 번만 설명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어렵습니다. 출제 비중 낮습니다. 한 번만 설명드리는 거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들어는 두시되 이거는 중요도가 낮구나. 다른 걸 먼저 하는 거죠. 다른 걸 먼저 하고 여력이 되면은 이제 더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반타적 한다 그러고 또 공시세법 하면 한 60점 가까이는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60점을 넘지는 못하더라도 거의 60점 가까이 해야 중개사법에서 한 80점 가까이 나왔을 때 안전하게 평균 60을 넘을 수 있죠. 그럼 이제 공시세법도 다 어렵거나 쉬운 게 아니잖아요. 공시세법 중에서도 등기법이 어렵잖아요. 그럼 등기법이 어려면은 등기법은 반타작만 한다. 그 중에 쉬운 부분이 있을 거고 등기법 중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은 어려운 부분 패스하고 이제 한 반만 한다 그러고 그러면 지적법이 쉽잖아요. 그럼 지적법이 12문제 중에서 뭐 한 10문제 맞춰야 되겠다. 쉬운 거를 더 많이 맞추고 그럼 세법은 이제 또 한 반 정도는 또 맞추도록 세법이 어렵네. 또 세법도 너무 쉽게 얘기하나요? 아무튼 그래야 60점을 나올 거 아니에요. 60점. 그러니까 60점이라는 점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평균 60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덜 맞춘다면 반드시 다른 어떤 것을 더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한정이 되어 있다면 이거를 적절하게 배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가장 합리적인 학습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선별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안 되면은 내년에 또 하면 되는 거고. 말은 이렇게 쉽게 하는 거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라는 거죠. 전략을 짤 때는 어떤 될 수 있는 전략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밀고 나가야 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수업 듣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뚜렷한 계획으로 이렇게 실천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아무튼 시간을 무의미하게 이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요. 보통 이제 계획적으로 공부를 하면은 시간을 덜 낭비하게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이 남으니까 이거 뭐 봐야지 하다가 잘 모르겠다 덮어놓고 또 다른 거 잡았다가 이거 잡았다 저거 잡았다 이렇게 아무 계획 없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내가 이제 어떻게 시간을 배분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계획적으로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두서없는 공부가 안 되고 착실히 뭔가가 하나씩 정복하는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씩 주제별로 정복하는 느낌이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앞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계획이 없이 하다 보면은 앞이 안 보여요. 이거 했는 것 같은데 또 까먹고 했는 것 같은데 또 까먹고 그러지 말고 내가 어떤 주제를 공부한다. 주제를 정해놓으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 주제를 정해놓고 요거는 요렇게 정리가 되는구나. 요거는 요렇게 정리가 되는구나. 그렇게 하면은 아무리 분량이 많아도 시간이 걸릴 뿐이지 앞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가능성이 보이는 거고 나중 되면은 짧은 시간 내에 요 정도면은 막판 스퍼트를 하면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겠구나. 이게 자신이 이렇게 어느 정도 감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전혀 안개 속을 가는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에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 계획은 절대로 100% 달성할 수 없습니다. 계획을 목표 100% 달성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해보다 보면 또 이제 시행착오를 하다 보면은 또 계획이 수정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계획을 짜보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짤 능력이 안 됩니다. 자꾸 반복해서 해봐야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할지라도 계획을 한번 그렇게 세워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보시라고요. 과목별로 시간 나누고 과목 내에서도 시간 나누고 그런 식으로 아무튼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좀 복습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경기 변동에서부터 했죠.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도 했고요.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는 이제 시장의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정보가 반영되는 정도에 따라 약성, 준강성, 강성효율적 했고, 자, 이러한 시장에서 이 초과이윤이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초과이윤이 있다 없다 했고요. 강성효율적 시장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초과이윤이 없다고 했죠. 근데 이제 약성이나 중강성은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자, 시장에서 초과이윤이 존재한다는 것은 뭔가 시장이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런데 그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서 정보 비용이 발생하는데 초과이윤의 크기와 정보 비용의 크기가 똑같다면 실질적으로는 초과이윤이 없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효율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럴 경우의 효율성을 할당적 효율성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보 비용 계산하는 거 했었고요. 정보 비용 계산하는 거는 이제 중요도가 좀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제 경기 변동에서는 4가지 주제를 얘기했죠. 하나는 이제 경기 변동의 유형, 계절 변동, 무작위 변동, 그다음에 장기 변동, 이런 이제 예외적인 변동이 있는데 요 구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매년마다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은 계절 변동이고요. 그리고 그 무작위 변동은 이제 갑작스러운 외부 충격, 돌발 변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무작위 변동 또는 불규칙 변동. 그리고 장기 변동은 뭐 인근적의 생애 주기와 관련되는데 뭐 한 5, 60년의 주기를 갖는 그 이상의 주기를 가질 수도 있고요. 길게 나타나는 건데 그런 것들은 중요도가 좀 낮고, 우리가 주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순환 변동이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의 특성에서도 이제 부동산 경기의 순환 변동과 일반 경기의 순환 변동을 비교해서 그 주기가 일반 경기에 비해서는 더 길게 나타난다. 약 2배. 진폭은 더 크게 나타난다. 타승기간이 길게 작용해서 그렇다. 뭐 동행할 수도 있고 후행할 수도 있고 선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을 띠고 있지만 부문별로 놓고 보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게 주거용 부동산 경기와 상공업용 부동산 경기 이렇게 부문별로 나누어 보면 상공업용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하고 병행하는 관계에 있고 주거용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역행하는 관계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순환 국면 특성도 있었죠. 순환 국면 하여서 이제 하회, 상후 이런 게 있었죠. 또는 상후, 하회 이렇게 그 순서는 지켜야 되고요. 네 국면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상승하락, 상승하락 둘로 나눌 수도 있고요. 이러면서 이제 일반 경기에서도 마찬가지 그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근데 부동산 경기에서 독특하게 얘기하는 게 하나가 더 있죠. 안정시장이라고 해서 모든 부동산이 그렇지는 않고요. 도심지 점포나 소규모 주택의 경우에는 실수요자에 의해서 지탱이 되기 때문에 불황이 강한 부동산이다. 그건 안정시장의 성격을 갖는다. 그렇게 했고요. 그런 순환 국면에서 올라가는 시기에는 매도인이 중시가 되고 내려가는 시기에는 매수인이 중시된다. 상도 하수 뭐 이런 게 했고요. 또 과거 사례 가격의 의미에서 올라가는 시기에는 하한의 의미가 있고 내려가는 시기에는 상한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올라가는 시기에는 공실률은 줄 것이고 내려가는 시기에는 공실률이 늘어날 것이고, 또 뭐 건축 거래 건수 같은 거는 올라가는 시기에는 점차 늘어날 것이고 내려가는 시기에는 점차 줄어들 것이고 뭐 그런 기타 내용이 있고요. 또 회복기에는 투기 조짐이 보일 수 있다. 이런 얘기하고요. 상향시장에서는 이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투기 조짐이 보이지는 않고요. 오히려 후퇴 가능성을 내포하는 시기가 상향시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 순환국면 특성했고요. 그 다음에 거미집 모형했죠.
거미집 모형에서는 특히 수탄수 공탄발, 수탄이 더 크면 그러면 수렴형, 공탄이 더 크면 발산형, 똑같으면 순환형. 그리고 기본 가정이 수요자는 지금 가격에 의해서 결정하고 공급자는 전기 가격에 의해서 결정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정부의 개입 들어가서요. 정부의 개입 필요성 하는 게 있고,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 하는 게 있죠. 왜 개입하느냐, 어떻게 개입하느냐. 왜 개입하느냐는 다시 둘로 나누고, 요거는 셋으로 나누죠. 어떻게 개입하느냐는. 요거는 두 가지. 하나는 시장 실패 수정하기 위해서, 하나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 이 시장 실패 수정 요것이 훨씬 내용이 많죠. 이건 내용이 더 이상 별로 없어요. 이건 뭐 형평성 측면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효율성 측면에서 하는 거고,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장 개입하는 게 시장 실패 수정하는 건데, 원인이 네 가지가 있었죠. 외공불비 했잖아요. 외공불비. 외부효과, 공공재, 불안전 시장, 비대칭 정보. 여기 이제 그 정책론이 한 50문제 정도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10년간 한 5문제 가까이 되죠.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정부 개입 필요성에서 한 10문제 출제되고 여기서 한 6문제 출제됐어요. 이 16문제니까 3분의 1이죠.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 3분의 1. 그 다음에 토지 정책에서는 얼마 안 돼요. 한 6문제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다 주택 정책이란 말이에요. 주택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20몇 문제 나오니까. 여기서. 근데 이게 10문제, 필요성에서 10문제인데 거의 대부분 여기서 출제됐어요. 여기서가 아니고. 여기서 거의 10문제예요. 근데 그 중에서 외부 효과에서 5문제, 공공재에서 2문제, 나머지 3문제. 그만큼 외부 효과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외부 효과를 또 따로 얘기했잖아요. 외부 효과는 정예외부, 부예외부 해서 정예외부나 부예외부나 외부라고 얘기하는 것은 의도하지 않는 손해를 끼치거나 혜택을 주거나 하면서도 대가를 주거나 받지 않으니까 외부 효과라 그랬죠. 의도하지 않는 혜택을 주면서 대가를 받지 않는 게 정예외부, 의도하지 않는 손해를 주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게 부예외부. 이런 경우는 이제 정예외부에는 과소 생산돼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부예외부의 경우에는 과다 생산돼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얘네들 다 과소 생산이죠.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다 과소 생산돼서 비효율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적정량만큼 생산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공공재는 다시 비배제성, 비경합성 이런 성질이 있죠. 특히 비배제성이라는 성질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로 인해서 적정량만큼 생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안전 시장, 독점, 과점 이런 시장들이죠. 이 독점에서는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자연 독점도 있고요. 정부의 규제에 의해서 이 독점이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독점이 돼버리면은 생산량을 줄이면서 이 가격을 올려버립니다. 과소 생산되는 거고요. 비대칭 정보 또는 불안전 정보, 이것은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과소 생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부가 이런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개입을 하는 거고, 이거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입하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개선된다는 보장은 없다. 무슨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정부 실패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 자율 조절 기능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부예외부 효과를 해결할 때 정부가 개입하는 것만이 방법은 아니고 시장 자율 조절 기능에 의하는 방법도 있다 그랬죠. 스스로 내부화가 되기도 하고요. 또는 재산권을 부여해서 코주 정리, 그래서 시장에서 그 재산권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그랬죠. 그는 시장 자율 조절 기능에 의한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개입하느냐,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토지 이용 규제 이런 게 있었죠. 직접 개입은 정부가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은행 제도나 공용 수용, 공용 개발 또는 공공 임대주택 공급, 자, 이런 것들을 구별해야 돼요. 이런 게 이제 구별하는 문제가 거의 6문제가 거의 대부분이 그거였어요. 여기는 각종 지원이나 보조 또는 세금을 부과하거나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자, 이런 구별입니다. 이런 구별을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문제였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시장 틀을 유지하는 거예요. 수요 공급 자체는 시장한테 맡기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간접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 토지 이용 규제는 토지 이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지구제가 대표적이고, 지역지구제는 토지정책에서도 대표적이죠. 그래서 지역지구제의 목적은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는 거죠.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한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 번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이런 이제 지역지구제를 시행할 때 이제 나타나는 문제점은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DDR, 개발권 양도제가 나오죠. 자, 이거는 개발이 제한된 지역 내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권을 부여해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양도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시장에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지만 정부가 시장을 통해서죠. 시장을 통해서 거래를 하도록 해서 정부의 재정 지출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공익과 사익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그랬죠. 다만 이제 단점이 개발 가능 지역이 과밀 지역이 돼요. 그런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고, 또 개발 가능 지역의 지가를 부추겨야 돼요. 지가 상승을 이제 부추겨야 거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경직성 문제가 있고요. 이 상황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그런 경직성 문제가 있는 게 또 지역지구제의 또 문제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계획 단위 개발,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거, 또는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이런 것들이 함께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토지은행 제도도 했고요. 토지은행은 토지 비축하는 건데, 장래 사용을 대비해서 미리 비축하는 거죠. 자, 이거 우리나라의 LH공사에서 한다 그랬고요. 공공비축용과 공공개발용 비축과 수급조절용 비축이겠죠. 차이점은 공공개발용은 수용이 가능한 차이점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장단점이 미리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장점, 미리 갖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단점. 미리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장점은 쌀 때 미리 사주는 거죠. 쌀 때 미리 사두는 거니까 저렴하게 필요할 때 즉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쌀 때 미리 확보하고 있으니까 계획적 이용이 가능하죠. 그리고 쌀 때 사두기 때문에 나중에 땅값이 올라가더라도 그게 자연스럽게 개발이익이 환수되는 효과가 있어요. 다음에 이제 단점도 미리 갖고 있기 때문에 가지는 단점도 있고, 이게 직접 개입이잖아요. 직접 개입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단점도 있죠. 이게 멀쩡한 시장에 정부가 수요자로서 직접 들어가 버리면은 투기를 조장할 수가 있죠. 이게 큰 손이 들어가 버리는 거니까 막대한 이제 필지를 비축해야 되잖아요. 한두 필지를 비축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또 비용 문제가 있죠. 나중에 쓰기 위해서 돈을 미리 투입을 해서 돈을 묶어놔야 되니까 그런 단점도 있고, 또 미리 보유하게 되면 나중에 필요할 때 사용할 때까지 관리를 해야죠. 잘못 관리하면 이제 불법 점유가 나타나면은 나중에 사용할 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이제 개발이익 환수 이런 것도 했고요. 개발이익 환수. 개발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노력과 관계없이 지가가 상승하여 얻은 이익 중에서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것을 개발이익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개인한테 돌아가지 않고 사유로 환수해야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데, 네 가지 환수 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는 안 된다 그랬죠. 한 가지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초과매수법, 이건 위헌이라고 그랬어요. 초과매수를 할 수 없어 우리나라는. 그리고 상쇄법도 안 돼요. 이건 위법이에요. 공취법상 상쇄법 못하게 돼 있어요. 국유화 할 수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직접 부가법이었죠. 직접 부가법. 이거는 직접 개입하고 다른 거예요. 부가라는 단어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직접 개입은 이게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고, 요거는 부가하는 거예요. 부가하는 거니까 요거 간접 개입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법에는 이제 과세적 방법이 있고 비과세적 방법이 있어요. 과세적 방법의 대표적인 게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보통 양도소득세, 우리 땅 부동산 갖고 있으면 가격이 올라가면은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올라가는 게 보통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로 내게 되는 거죠. 그 외에 이제 개발부담금, 또는 이제 개발부담금은 이제 그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바로 그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죠. 근데 그거 말고도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보상금을 주잖아요. 그것도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거고, 택지 정리사업 같은 이 공법에서 환지 방식에서 감보하는 것도 이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장치가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토지은행에서도 간접적으로 이 환수가 되죠. 땅값이 올라가면은 자연스럽게 환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이 있었고요. 다음에 주택 정책에서 마지막으로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했죠.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자, 이거는 시장의 임대료가 너무 높다고 판단하니까 규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규제를 했을 때 수요, 공급, 그 다음에 시장에 나타나는 현상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이거는 시장 임대료보다 낮게 규제 효과가 발생하죠. 높게 규제하면은 아무 효과가 없죠. 그래서 이거 계산 문제 할 때도 계산 문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임대료 규제 계산 문제는 규제 가격을 대입하는 거예요. 계산 문제는 이게요. 계산 문제가 꼭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계산해야 계산 문제가 아니고 머릿속에 그 계산 문제의 매뉴얼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이 문제 어떻게 풀더라?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그걸 정리하는 게 우선이에요. 사실 계산 문제가 계산 문제로 이렇게 숙달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거 어떻게 풀더라? 이게 머릿속에 떠오르도록 그걸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 규제 계산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 규제 가격 대입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규제 가격 대입하면은 자,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더 많이 나오면은 뭐라고 대답하고 초과 수요 얼마. 대입하면 수요량도 나오고 공급량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숫자에. 그러면 이제 수요량이 더 많으면 초과 수요 얼마. 공급량이 더 많이 계산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고? 아무 효과 없다. 이렇게 대답하고. 그게 이제 매뉴얼이에요. 그게 생각이 나야 되는 거죠. 지금 방금 계산 안 했잖아요. 계산 안 했지만 요럴 때는 어떻게 하고 저럴 때는 이게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앞에서 시장 수요 계산한다. 그러면은 몇 배다 이렇게 할 때 시장 수요가 이제 원래 수요자보다 수요자 수가 몇 배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2배 하면은 2분의 QM 넣고 QD 자리에다가 3배 하면은 3분의 QM QD 자리에다가 요게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균형 가격의 결정 요거는 균형 가격의 결정하면은 QD는 QS는 하면은 QD와 QS가 이퀄이 되도록 식을 세워서 푸는 거. 또는 P는 마이너스 QD 또는 P는 뭐뭐에서 QS 이렇게 나오더라도 이제 이퀄로 나와서 푸는 거. 이런 이제 각각의 계산 문제마다 그 요령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계산 문제가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임대료 규제를 하면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하죠.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는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초과 수요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 초과 수요가 나타나면은 가격이 올라가야 정상이지만 올라가지 못하게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적은 임대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투자를 기피해서 질적으로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는데 물량은 줄어드니까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러면은 이사를 가기가 힘들어지고요. 자, 이렇게 집을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인이 나서서 웃돈을 얹어주고 거래를 할 가능성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음성적 지불, 암시장이 나타나고요. 이중 가격이 나타나고. 그래서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행할 수 없고 단기적으로만 시행해야 되는 거고. 분양가 규제도 마찬가지 맥락이죠. 이 분양가를 규제하면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합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물량을 줄이죠. 그러니까 돈이 안 되니까 고급자재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저급자재를 이용해야 되고 질적으로 저하되고. 수요자들은 수요를 증가시키는데 자, 여기는 문제가 이제 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분양가는 낮은 상황에서 물량이 줄어들면은 중고가격은 오히려 올라가기 때문에 전매 차익이 나타나니까 이 수요 증가에는 투기적 수요가 나타나요. 분양가 규제에서는. 투기적 수요자들이 나타나면은 실수요자는 당첨될 확률이 더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실수요자는 거의 당첨이 안 되고 투기적 수요자들이 당첨이 되어버리면 당첨되지 않은 실수요자들이 당첨된 투기적 수요자들한테 가서 피해를 주고 사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오래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 동안 시행하다가 결국은 이제 자율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데 이제 자율화를 하면 이제 또 문제가 분양가 자체가 올라가죠. 분양가 자체가 올라가면은 저소득층은 집을 사기가 벅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고소득층을 위해서는 자율화를 하더라도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임대료 보조라든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좀 싼 임대주택을 오랫동안 살 수 있게끔 저소득층한테는 제공하고 중고소득층한테는 이렇게 자율화를 해서 좀 더 많은 양이 생산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주택보조 같은 임대료보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결되는 게 주택보조죠. 자, 그래서 72쪽에 주택보조. 자, 이 주택보조는 이제 큰 말이고요. 요거는 생산자 보조도 있고 소비자 보조도 있죠. 생산자 보조는 비중이 크지는 않죠. 그 이제 72쪽에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어떤 경우에 필요한 거예요? 동그라미 2번에 주택이 부족한 경우죠. 주택이 부족한 경우에는 생산자 보조가 필요해요. 자, 주택이 부족하다면 이제 들어가 살 집이 없는 거예요. 들어가 살 집이 없는 상황에서 임차인들한테 보조를 해주면, 그럼 이 임차인들이 그 보조받은 돈으로 집을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럼 집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집이 들어가 살 집이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임대료만 올려놓는 겁니다. 그럼 들어가 살 집도 없는데 임대료만 올려놔버리면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임대인 좋은 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산자 보조는 그렇게 주택이 부족한 경우에는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왜? 집을 더 많이 짓게 해야 되죠. 지금 집이 없어서 임대료만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택을 생산하는 사람한테 보조를 해서 집을 더 만들게 하면은 집이 늘어나잖아요. 집이 늘어나면은 이제 임대료가 다운되겠죠. 물론 이제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또 생산자들이 좀 소득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좀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죠. 그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주택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주택이 있다면은 이제 소비자 보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임대료 보조는 이런 이제 소비자 보조를 이제 원칙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소비자 보조는 자, 이 73쪽의 동그라미 2번에서처럼 현금 보조도 있고 현물 보조도 있고 가격 보조도 있죠. 이걸 이제 소득 보조라고도 하고요. 이거를 바우처, 쿠폰 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집세 보조 이렇게 하는데, 이 소비자의 만족도를 가장 높이는 것은 현금 보조지만 정부 정책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바로 가격 보조예요. 그래서 특별한 응급이 없으면 이제 임대료 보조는 가격 보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조를 했을 때 효과는 단기 효과, 장기 효과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데, 단기적으로 닦고 장기적으로 닦고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수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보조든지 이제 실질 소득이 증가하죠. 그럼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보조받은 사람들이 뭐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수요를 증가시키죠. 수요를 증가시키면은 자, 수요 증가, 균형량 증가, 균형가격 상승. 이렇게 수요의 경우에는 같이 나타나는 거 앞에 수요 공급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가격 측면을 많이 얘기해요. 균형량도 증가하지만 임대료가 올라갑니다. 자, 임대료가 올라가면은 기존 공급자 입장에서는 초과이윤을 얻겠죠. 예전보다 더 높은 임대료를 받으면, 자, 그러면 자, 이게 기존 공급자가 이제 초과이윤을 얻는다. 이게 기존 임대인도 혜택을 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혜택이 100% 보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생산자 보조를 해야 될 상황으로 주택이 아주 부족한 경우에는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요. 그대로. 그래서 이건 이제 썼다 지울 거예요. 만약에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어 보세요. 수요자들한테 보조를 해주면 이 수요자들한테 보조해준 만큼 위로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수요자한테 보조한 만큼이. 그러면 보조한 만큼 올라가는데 뭐도 그대로 올라가 버려요. 임대료도 그대로 올라가 버리죠. 이런 경우에는 다 누구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임대인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완전 비탄력적이진 않고요.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가 살 집이 있는 경우, 공급이 좀 탄력성이 있는 경우, 자, 이럴 때는 수요가 증가해도 임대료가 올라는 가죠. 임대료가 올라는 간단 말이에요. 수요가 증가하면 올라는 가는데 많이 올라가지는 않죠. 보조받는 금액은 이만큼 보조받는데 올라가는 건 이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도 상당 부분 임차인이 혜택을 보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뭐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비가드가 있어요. 비가드.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택이 부족해서 더 이상 생산을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완전 비탄력적에 가깝다는 말이에요. 완전 비탄력적에 가까운 경우에는 뭐를 수직으로 올려놔버려요. 가격을 거의 수직으로 올려놔버리죠.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한테 보조해봤자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산자 보조는 이런 경우에 생산자 보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는 수요자 보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런 경우라야 수요자 보조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죠. 이게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수요자 보조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나겠죠. 이게 가격이 덜 올라가니까. 올라가더라도 기존 공급자가 얻는 초과인이 조금밖에 안 올라가니까.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산자 보조. 자,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라도 기존 임대인도 혜택을 보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돈이 되니까 공급을 증가시키겠죠. 공급을 증가시키면 이제 임대료가 내려가면은 이제 초과윤이 사라지겠죠. 초과윤이 사라지면 이제 모두 이제 임차인이 다 혜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요 그래프를 자, 이게 이제 수요 공급이 이렇게 있으면은 좀 전에 이렇게 이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보조를 하면은 수요가 증가하면은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이게 보조는 이 수직으로 하는 게 보조예요. 보조인데 이제 가격은 이만큼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만큼은 이제 혜택을 보는 거죠. 공급자들이. 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공급이 증가해서 이제 가격이 내려가면은 이제 전부 다 임차인만 혜택이 보게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모든 보조는 다 이런 구조예요. 이게 임대료 보조뿐만이 아니라 육아 보조, 무슨 뭐 다른 어떤 형태의 보조도 다 이런 구조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임대료 보조 효과인데, 자, 여기서 이제 여과 현상을 함께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보조받아서 수요를 증가시킨다면 요거는 고가주택이겠어요? 저가주택이겠어요? 저가주택이겠죠.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자, 이렇게 해서 결국 공급이 증가한다면 이게 저가주택 시장의 공급이 증가하는 거 아닌가요? 저가주택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해서 결국 저가주택 시장에서 공급이 증가하게 되는데, 저가주택 시장에서 예를 들어 달동네 같은 허름한 이런 동네란 말이에요. 그런 데서 그런데 사는 사람들이 이제 원하는 주택이라는 것이 새로 지어서 깨끗한 그런 주택이 아니라 이미 기존의 주택 중에서 낡아지는 것들이 이제 제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고소득층이 살던 주택 중에서 낡아지기 시작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시장에 제공이 되는, 이런 이제 저소득층한테 제공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하향 여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향 여가를 통해서 공급이 증가하는 거예요. 저가주택 시장에서. 그 소리는 이제 여기는 저가주택 시장이란 얘기예요. 저가주택 시장에서는 신축이 돼요, 안 돼요? 여기는 이제 신축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허름한 주택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이쪽 이제 고가 시장이 있다면은 원래 고가 시장에서도 이런 균형 상태가 있었을 텐데, 자, 여기서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괜찮아 보이니까 여기에서 저쪽으로 제공이 되는 거죠. 제공이 되니까 여기는 줄어드는 게 이쪽은 늘어나는 거죠. 이게 지금 하향 여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시장에는 물량이 부족해지겠죠. 그럼 가격이 올라갈 거고요. 근데 여기서는 신축을 통해서 공급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중요도가 좀 낮고요. 이쪽은 이쪽 위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73쪽 이제 임대료 보조 효과 해서 동그라미 1번에 저가주택 시장에 대한 효과로 되어 있죠. 그 이제 단기 효과가 수요 증가로부터 시작해서 단기적으로는 기존 공급자가 초과이윤을 얻는 데까지고요. 다음에 장기 효과는 초과이윤을 얻으니까 이제 공급이 증가하겠죠. 공급이 증가해서 결국 초과이윤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보통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모두 다 비용 일정 산업을 전제로 해서, 비용 일정 산업을 전제로 한다는 얘기는 원래 가격 수준에 될 때까지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과이윤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고가주택에 대한 시장에 대한 효과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뭐 요것도 얘기할 수는 있지만 요거는 줄어들었다가 이제 하향여가 돼서 줄어들었다가 신축을 통해서 다시 증가하는 거, 이건 뭐 중요도가 좀 낮다고 볼 수 있고요.
75쪽의 그 도표에서도 마찬가지 저가주택 시장의 요약 정리된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5쪽의 여가 현상에서 자, 개념의 하향여가, 상향여가. 요거 하향여가는 상위 계층에 살던 주택을 하위 계층이 사용하는 현상인데, 조금 전에 하향여가가 어떻게 발생했어요? 조금 전에 하향여가가 저가주택 시장의 수요가 증가하니까 하향여가가 발생하는 거죠. 요걸 이제 개념을 알아두시라는 거죠. 하향여가는 소득 증가 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저가주택 시장의 수요가 증가할 때 나타나는 거고, 반대로 상향여가는 소득 증가 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할 때 나타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구별을 좀 하시고요.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주거분리 현상은 고급주택 지역과 저급주택 지역이 분리되는 현상이다. 이건 뭐 도시 전체적인 면에서도 발생하고 그린 지역에서도 발생한다. 자, 이거는 이제 여러 번 수업을 했고요. 그 여가작용에 의한 주거분리는 넘어가시면은 기억 니은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고급주택 지역에서는 정해 외부 효과가 작용해서 수선비보다 가치 상승이 커요. 그러면은 계속 수선하는 게 좋겠죠. 니은의 저급주택 지역에서는 부의 외부 효과의 작용으로 인해서 수선비가 더 커요. 그러면은 수선을 안 하는 것이 더 낫죠. 자, 그러니까 저급주택 지역은 점점 불량주택촌이 되어 가는 거예요. 고급주택 지역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수선을 하니까 이 경계지역이 있으면 여기는 이제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요. 여기는 점점 유지가 안 되면은 점점 불량주택촌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자, 이 고급주택 지역 중에서도 마냥 계속 이렇게 고급주택 지역으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둘씩 이제 낡아지기 시작하는 것이 생기고, 여기 살던 사람들 중에서도 정해 외부 효과 편익을 얻기 위해서는 너무 이제 불량주택촌이 되니까 하나 둘씩 이쪽으로 오기 시작하겠죠. 그럼 여기 이제 침입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러면서 여기는 점점 이제 하향여가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불량주택촌이 되어서 재건축 재개발이 되면은 이 지역은 다시 상향여가가 되고요. 여기 살던 사람들은 또 이쪽으로 허름한 지역으로 오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주택이 순환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상향여가, 하향여가를 순환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하향여가를 능동적 순환현상, 그러니까 상향여가를 수동적 순환현상, 이렇게 주택 순환현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하향여가를 능동적 순환이라고 합니다. 하향여가를 능동적 순환현상이다.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괄호 3번에 76쪽에 괄호 3번에서는 불량주택의 문제는 동그라미 2번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요. 불량주택촌의 형성은 저소득의 산물이지 시장 실패 산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나라 이 폐허에서 시작됐는데 옛날에는 불량주택촌이 많았죠. 그런데 이제 소득 수준이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불량주택촌은 많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요. 이제는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든 거죠. 거기 이제 시장 실패 산물이 아니라는 것, 요거 이제 주의하시고요. 자, 이제 공공임대주택 공급 요거부터는 좀 쉬고 하겠습니다.